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딸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데 괜찮나 싶으실 거예요. 10월 때라고 하면 여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막 결혼했을 때에는 시어머니가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좀 엄한 면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상식적인 분이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좁혀지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무서운 분도 아니셨고 오히려 상냥한 면도 있으셔서 조금씩 좋아하게 됐었네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부모님한테 반말도 못 쓰게 하고 예절 교육을 철저히 시키셨다더라고요. 무섭기도 했지만 사랑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엄마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됐다가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맞벌이하는 여자 사정도 잘 알아주시기는 했어요. 그래도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건 보수적이었죠. 시아버지 제사 같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했는데 사실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요. 또 저한테만 집안일 하는 걸 강요하지 않고 남편하고 도련님도 공평하게 나눠서 일을 시키곤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처음에는 남편 아버지가 중학생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남동생만 있다고 했을 때에는 좀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한번 만나보시고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그분 짱짱하기는 해도 괜찮은 분 같다. 진국이라고 하지? 딱 그런 분을 두고 하는 말일 거다. 가장 많이 반대했던 엄마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반듯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저희 가족을 대하셨어요. 저도 그런 점이 참 좋았고요. 결혼하고도 달라지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저에게 신뢰를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댁에 적응하고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전보다 좁혀지면서 저는 꽤 평탄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상한 시어머니 만나서 고생한다는 건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였고요. 그런 제게 강적이 나타났으니 바로 아랫동서였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반쯤 지나서 도련님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어요. 좀 각이진 얼굴에 까무잡잡한 피부였는데 어찌나 눈웃음을 잘 치는지 굉장히 상냥해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뭔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졌는데 억지 웃음을 짓는 게 첫 번째였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사람을 쫙 훑어보고 입은 좀 가벼운 게 두 번째였어요. 저는 선입견이려니 하고 애써 안 좋은 인상을 지으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도련님이 좋다고 데려온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눈빛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들 하는데 정말인 것 같아요. 동서는 정말 누가 봐도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동서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지만 동생 인생이고 자기가 정한 일인데 남이 반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고 했죠. 남편이랑 제가 정식 인사를 하기 전 도련님하고 예비동서를 따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도련님이 마련한 자리였고 저희가 초대받아 간 거였는데 예비동서는 만남을 마치고 나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맛있게들 드셨어요? 원래 이런 자리는 형님들이 내는 게 맞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살게요. 다음에는 형님이 더 비싼 데서 사주세요. 옷 입는 데만 돈 쓰지 마시고요.
저와 남편은 황당해서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날 남편이 브랜드 티셔츠를 입은 건 맞지만 그 정도 입는 30대 남자들 꽤 있거든요. 순수하게 사람만 보는 척하던 동서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뭘 입고 뭘 갖고 나왔는지 전부 훑은 거 생각하니 기분이 나빴어요. 저한테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명품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몇백 년 전통을 갖고 노하우로 만드는 건데 당연히 비싸야 되죠. 땡땡도 그렇잖아요. 그런 건 아무나 든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이 갖고 다녀야죠. 제가 명품 땡땡 카드 지갑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의도적이었어요. 저도 기분이 상했지만 도련님도 있는데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참았네요.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동서한테도 똑같이 대하셨어요. 물론 집안 제사나 행사는 꼭 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셨고요. 동서는 살랑살랑 웃으면서 꼭 참석하겠다고 잘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자 동서의 태도는 돌변했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그러는 걸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가 할 일을 각자 나눠주셨어요. 2년 동안 큰애가 혼자 다 했는데 둘째 너도 그렇고 큰애도 둘 다 회사 다니니 똑같은 입장 아니냐. 이제는 둘이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구나. 내가 다른 자잘한 일들은 바라지 않아. 니네 시아버지 제사하고 큰 명절만 잘 챙기면 된다. 그건 기본이지 않니? 시어머니는 나름 생각하셔서 저희를 동등하게 대해주신 거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맡은 음식을 하려고 반차를 내고 일찌감치 시댁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6시쯤이었나요? 시댁 근처까지 왔는데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지금 어디세요? 어머님 댁 다 가셨어요? 동서, 나 이제 곧 어머님 댁 도착해. 동서는 어디야? 나한테 어디냐고 묻는 걸 보니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7시까지는 와야 될 거야. 형님, 제가 급하게 저희 집에 왔어요. 친정 엄마가 몸살이 나셔서요. 엄마가 아픈데 돌아가신 분 챙기는 게 마음이 참 그러네요. 이번만 형님이 혼자 수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부엌 일이나 요리 못해서 밥도 다 사 먹거든요. 그런 제가 가서 뭘 하겠어요? 집만 되죠. 제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엄마 곁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어머님이 저한테 생선하고 과일 주문하라고 하셔서 그건 주문해 놨어요. 아마 어머님 댁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에 저한테 가족들 먹을 국거리 고기 잊으셨다고 같이 사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주문을 마친 후였거든요. 형님도 아시죠? 하나만 주문하면 배송비 붙는 거. 그러니까 국거리는 형님이 사가지고 들어가셨으면 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구구절절 말을 길게 하는 게 너무 변명이었고 어쨌든 자기는 못 움직이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열받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끊고 얼른 마트로 가서 국거리를 사들고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도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게 이미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큰애니가 이번에 나랑 같이 수고해줘야겠다. 둘째네 안사돈이 전화하셔서 자기가 몸이 안 좋아 딸을 불렀다고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자기 엄마까지 앞세워서 시아버지 제사를 빼먹을 일인지 참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날 늦게 온 도련님, 아니 결혼했으니 서방님이죠. 서방님도 저희를 볼 면목이 없는지 계속 시선을 내린 채 눈을 틀지 못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이랬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처음부터 어떻게 이러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났죠. 다음부터는 뭔가 달라지리라 생각했지만 동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명절 때도 친정 다른 형제들이 이번에 다 해외여행 가고 집에 없어서 자기가 가야 한다며 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서방님을 보는 눈빛에 못마땅함이 생겼고 서방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한테 섭섭했는지 설날 때 좀 다투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말씀을 하세요. 눈치 주지 말고요. 근데요, 요즘 명절 때 시댁 안 오는 며느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 기준을 저희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하면 내 말 들어주니? 됐다. 네가 둘째한테 말해서 될 일이었으면 벌써 됐겠지. 나는 내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건지 잘 모르겠구나. 큰애는 그러지 않아서 말이야. 그러자 서방님은 저까지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다가 집을 나가버렸고 그 뒤 남편이 따라 나갔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한참 후 들어와서는 저와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동서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렇게 명절과 시아버지 제사 때마다 분위기가 나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버이날이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동서가 미리 연락을 했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많이 못 드렸네요. 건강하시죠? 회사 바쁘시고요? 뭐 다 그렇지. 동서가 웬일이야? 아우, 많이 바쁘시구나. 저도 그래요. 회사 일은 왜 해도 해도 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이번 어버이날 무슨 계획 있으세요? 특별히 그런 거 없어. 늘 하던 대로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서 식사하고 선물 드릴까 해. 동서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땡땡땡이라는 한정식 브랜드 아세요? 얼마 전에 런칭했는데 어르신들한테 반응이 좋은가 보더라고요. 형님이 거기 예약을 저랑 같이 하는 걸로 해주시면 제가 어머님 선물을 준비할게요. 그래? 근데 웬일이야? 먼저 나서서 이런 제안을 다 하고. 어머, 왜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형님이 예약해 주세요. 어버이날 봬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긴 했지만 콕 집어 말할 수 없더군요. 어쨌든 같이 어버이날 준비를 하자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서가 말한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그래도 아무 선물도 안 하기는 좀 그래서 건강식품하고 카네이션 꽃바구니 작은 걸 준비했어요. 그거는 시댁으로 배송을 해놓았죠.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어 남편과 함께 시간 맞춰 약속 장소에 갔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동서는 시어머니 팔짱까지 끼고 앉아 있었어요. 보니까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서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서방님 손을 잡더군요. 어머님, 형님 왔으니까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어머님, 형님.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뭐? 동서, 오늘 같이 식사 안 하는 거야? 네, 저희는 친정 가봐야죠.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인데요. 나더러 동서 이름으로 같이 여기 예약하라고 했잖아. 네, 그랬죠. 제가 함께 한다는 뜻으로요. 제가 어머님 선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선물 드렸어요. 봐요, 이 목걸이. 너무 이쁘죠? 형님은 늘 하셨던 것처럼 같이 식사하시고 저는 선물 드리고 너무 공평하고 좋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좋은 시간들 되세요. 그렇게 동서와 서방님이 가버렸고
저희는 어안이 벙벙해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동서가 해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저는 예약자 5명이 아니라 3명이라고 레스토랑에 양해를 구했고 저희 순서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맛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죠.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에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큰애야, 내가 너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규율이나 꼭 지켜야 할 것 말해줬잖니? 물론 나도 둘째한테 이야기했다. 그런데 너는 둘째한테 그런 말 한 적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말한 적 없는 것 같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저까지 하는 건 좀 오바 같아서요. 너나 둘째나 어째 입만 열면 다들 변명이냐? 너 둘째하고 얼마나 통화하니? 회사 일 바쁘다고 별로 한 적 없지? 아, 저희가 아직은 그럴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요. 쟤 곧 있으면 결혼 1주년이다. 너는 3년이고. 그럼 네가 집안의 어른으로 나를 신경 쓰지 않게 네가 둘째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시어머니가 저를 책하시자 남편이 얼른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같은 며느리 입장이고요. 엄마도 재수씨 성격 알 텐데. 서장이한테 뭐라고 하실 일 아니잖아요. 너까지 네 마누라 편만 들 거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말씀하실 수 있죠. 저도 동서하고 많이 만나지를 않다 보니 친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통화를 못했어요. 제가 좀 더 잘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수습했고 세 사람은 그날 어색한 분위기로 헤어졌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도 답답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셨으려니 했죠. 그렇다고 해서 동서한테 전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 역시 큰맘 먹고 전화해야 하는 건데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동서한테 전화를 했는데 평일에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놓고 밤늦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형님, 급한 일 아니면 통화는 주말쯤 해주세요. 아니면 문자 남겨주시고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괘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전화를 아예 안 받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3번 만에 겨우 동서와 통화를 했어요. 아, 형님. 저 오늘 하루 종일 부모님하고 산책하고 얘기하느라 바빴는데 무슨 일이세요? 나도 바쁜데 동서랑 통화가 안 돼서 계속 걸게 됐네. 바쁘시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뭐하러 전화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동서지간이니까 좀 더 친해져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동서도 시어머니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시댁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 시아버지 제사랑 큰 명절들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괜찮더라고. 동서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함께하면 좋겠어. 어머 형님, 제가 언제 함께 안 했다고 이러세요? 동서가 제대로 참석한 적이 없는데? 형님, 저는 그게 참석한 거예요. 다 양해 말씀 구하고 괜찮다고 해서 친정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형님한테 듣는 건 좀 그래요. 어머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같은 동서지간끼리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아, 저 군기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이게 무슨 군기를 잡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동서 매번 빠지는 게 좋아서 괜찮다고 하겠어? 늘 친정 부모님 얘기하면서 막판에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지. 나도 친정 중요하고 친정 챙기는 거 좋아해.
그래도 다음에는 함께하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네. 할 말 했으니 이만 끊을게. 친정 부모님하고 바쁘다니까 말이야. 기분이 상한 채 전화를 끊었는데 밤늦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 너 둘째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걔가 나한테 울며 불며 전화를 하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너는 회사에서 팀장까지 한다는 애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서 되겠니? 큰애 너는 책임감 있게 잘 설득할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구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억지스러운 말을 들으니 저야말로 실망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하셨던 거겠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저도 속상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설득을 못하겠네요. 그러니 앞으로는 말을 삼가하도록 할게요. 너는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니? 알았다.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고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잠시 동안 어색해졌어요. 물론 안부 전화도 하고 서로가 챙길 거는 챙겼지만 어쩐지 전처럼 서로에게 다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인가 안부 전화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시더라고요. 아무리 늦어도 그날 중에는 답을 하는 분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퇴근을 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저는 남편한테 연락을 하고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못 차리시는 시어머니를 젖은 수건으로 얼굴과 손과 발을 닦아드렸죠. 그리고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려는데 그 정신을 못 차리시는 와중에 제 옷자락을 꽉 잡으시는 거였어요. 그걸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같이 갈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겨우 제 옷을 놓으셨고 그때 막 도착한 남편과 함께 저도 119가 가는 병원으로 따라서 갔어요. 응급실 간호사는 저한테 시어머니가 어떤 상태였는지 자세하게 묻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것을 될 수 있는 한 상세히 말했고 간호사는 그걸 의사한테 전했어요. 그러더니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혈액검사에 복부 촬영 등 여러 검사를 했고 의사는 위암이라는 말을 전했어요. 지금 얼른 수술로 떼어내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뜻밖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어요. 평소 건강을 잘 챙기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이 위암에 걸렸다니 충격이었어요. 남편은 의사와 상의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서방님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시어머니는 6인실에 입원해서 다음날 수술을 기다리게 되었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밤새 시어머니 옆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새벽 무렵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날이 밝았더라고요. 제 어깨에는 얇은 이불이 걸쳐져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병실 이불 아래에 깔아드리려고 가져온 거였어요. 깜짝 놀라 보니까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큰애야, 나한테 섭섭했지? 미안하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서로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얼른 건강해지셔야 돼요. 건강해질 수 있대요. 요즘은 수술도 잘하고 약도 좋아서 다 잘 낫는데요. 약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수술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동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서방님은 뭔가 문자를 계속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고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기 전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진호야, 둘째는 오늘 못 오냐? 아, 네, 그게요. 실은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여행을 가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나 봐요. 엄마 미안해요. 저도 남편도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서방님은 저희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어 참은 거지. 정말 서방님이 제 동생이었으면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동서는 끝내 수술 시간 동안 오지 않았어요. 수술이 끝난 후에도요. 수술은 깨끗하게 잘 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후가 좋아서 항암 치료 이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저희도 마음이 놓여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그 말을 시어머니도 들었고요. 의사가 나가고 난 후에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우랑 첫째, 나 괜찮다고 둘째네 말하지 마라. 그냥 전에 의사가 말했던 대로만 전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된 거 알려야죠. 아니야,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서방님한테도 수술 경과에 대해 그냥 수술이 끝났다고만 했고 예후가 좋다는 말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4일이 지나 시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제가 퇴원 수속을 다 받고 시어머니를 도와 치장을 시켜드리고 짐 정리를 다 마치고 나왔더니 그제야 동서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제가 지금 병원 주차장에 와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난 후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둘째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주차장이라고 자기한테 오라네요. 어떻게 갈까요? 그래? 그럼 가보자. 여기까지 왔다는데 안 가기도 그렇잖니? 저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1층까지 내려간 후 주차장 쪽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동서가 차를 몰고 현관 앞으로 오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타세요. 고생하셨어요. 여전히 생글거리는 얼굴로 여우같이 말하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그래도 시어머니 태워서 가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뒷자리에 시어머니 먼저 태우고 짐가방을 넣은 후 타려는데 동서가 저를 막더라고요. 형님, 저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해요. 뭐? 동선의 집으로 간다고? 네, 제가 그동안 어머니 못 돌봐드렸잖아요. 형님 수고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할 테니까 형님은 집에 가서 쉬세요. 그래? 어머니, 동선에 가는 거 괜찮으세요? 잠깐 있다가 집에 가지 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나을 때까지 제가 돌봐드릴게요. 형님, 그럼 출발할게요. 다른 차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갈게요. 그러더니 동서는 쌩하니 차를 몰고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뭔가 꺼림칙하기는 했지만 동서가 돌보기로 했다니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동안의 긴장이 풀려서인지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약을 먹고 한잠 자다가 깼는데 서방님이랑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방님 하는 말이 좀 이상했어요. 엄마가 저 정도로 안 좋으실 줄 몰랐어. 어떻게 우리를 잘 못 알아보시지? 암 수술 받고 이럴 수도 있나? 그래? 나도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어차피 병원 갈 거니까 그때 물어봐야겠네.
제가 두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따지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눈을 막 찡긋거리는 거였어요. 뭔가 신호인 것 같아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죠. 서방님은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도 안숙이도 잘 못 챙기는 거 형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엄마 상태가 저렇게 안 좋은데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제 나아지실 거예요. 그럴까요? 안숙이 말로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신다는데요. 여보, 진우씨, 서방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엄마가 가끔 우리 잘 몰라봤잖아. 근데 지금 뭐 재수씨도 진호도 전혀 못 알아보시나 봐.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신대. 남편은 또 나한테 눈을 꿈쩍거렸고 저는 그제야 이게 뭔가 있구나 싶어 그러냐며 맞장구를 치고 넘어갔네요. 서방님이 집에 돌아가고 난 후에야 남편이 말해줬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둘째네 못 알아보는 척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문자 보내고 삭제할 거니까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셨어.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시어머니는 둘째네 버릇을 고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좀 불안했어요. 여우 같은 동서한테 조금이라도 서툰 모습을 보이면 바로 알아채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동선에 있는 시어머니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이라도 시어머니가 쇼했다며 동서한테서 난리치는 연락이 오는 건 아닌지 싶었죠. 시어머니한테 괜찮으신지 별일 없으신지 문자도 보냈지만 시어머니는 확인만 할 뿐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잘 계신 건지 제가 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냥 연락 없이 무작정 한번 가보기로 한 거죠. 그때는 마침 서방님이 해외 출장을 나가서 집에 없을 때였어요.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가려던 저는 갑자기 오늘 얼른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퇴근길에 시어머니 드실 만한 과일과 죽을 사들고 급하게 찾아가기로 했네요. 물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요. 어쩐지 동서한테도 지금 가겠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정에도 없이 불쑥 그 집으로 갔네요. 지은 지 좀 됐지만 비교적 관리가 잘 된 아파트였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선의 층수에 올라갔더니 동선의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쓰레기 봉투들을 내려놓지 않고 현관에 둔 게 아마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다가 도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안에서 뭐라고 드런드런 말소리가 들리는데 동서 목소리더군요.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았어요. 어머니, 왜 항상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다시 불러서 휴지 버려달라고 그러세요? 일부러 저 골탕 먹이시는 거예요? 가실 거면 곱게 가셔야죠. 이러시면 안 되죠.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라고 뭐 어머니 좋아서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는 줄 아세요? 얼른 곱게 가세요. 얼른 죽으셔야 보험금이라도 챙기죠. 여기까지 들은 저는 머릿속에서 뭐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았고 그 자리에 짐을 내려놓고 동선의 거실로 쳐들어갔어요. 저를 본 동선은 놀라서 그 까무잡잡한 얼굴이 하얘 보이더라고요. 어머 형님, 어떻게... 아니 그것보다 제가 한 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는구나. 네가 무슨 말 한 건지는. 그래, 다 들었다. 뭐가 어쩌고 저째? 너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시댁일에는 한 번도 안 오더니 어머니 퇴원하시자마자 여기로 모셔온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 와,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희 집으로 가요. 왜 이러세요? 어머니 잘 계시는데요. 그리고 저더러 뭐라고요? 미친 게? 정말이지 형님 너무 교양 없으세요. 사람이 그렇게 곱지 못한 말을 쓰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복이라고 했냐? 그래서 너는 복 받을 짓 했다? 제가 아픈 어머니 병간호 하잖아요. 너는 네 입으로 그런 말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니? 진짜 사탕 발린 말이 술술 나오는구나. 그래, 그 복 내가 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쌀바가지에 물을 잔뜩 담아 아아서 동서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요. 촥 뿌려지는 물벼락을 맞은 동서는 새카만 머리가 물에 범벅이 돼서 완전 생쥐처럼 됐죠. 아!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런 짓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아? 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 나는 너 시부모 학대죄로 신고할 거니까. 야, 너 증거 있어? 나는 네가 물 뿌린 증거 있지만 너는 없잖아. 라며 동서는 저한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 없잖아요. 저는 동서의 손을 뿌리쳐 내팽개 쳐버렸죠. 그랬더니 아주 오버를 하며 구르더라고요. 어머, 내 팔, 아파. 이거 상했지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더니 동서는 핸드폰을 가져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더군요. 그때였어요. 둘째 네가 첫째 신고하면 나도 너 신고할 거다. 뜻밖의 시어머니 목소리에 저희는 둘 다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좀 전까지 멍한 표정으로 있던 시어머니는 간 곳 없고 예전에 똑 부러진 표정을 하신 시어머니가 엄하게 동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가 지금 첫째를 112에 신고한다고 했냐? 그럼 나도 너 노인학대를 신고할 거다. 네가 진호 없을 때 나 밥도 먹다 남은 거 주고 밑반찬 하나 내주면서도 나 때문에 귀찮다고 하고 얼른 죽어달라고 보험금 탈 수 있게 빨리 저 세상 가시라고 한 거 다 신고할 거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프셔서 그래요. 지금 형님이 그러니까 오해해서 저한테 이러는 거잖아요. 큰애가 뭘 오해했다고 그러냐. 네가 분명 큰애 들어오기 전에 나 빨리 죽어야 보험료라도 탄다고 했잖아. 제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증거라고 했냐? 증거라면 여기 있다. 라며 시어머니는 품 안에서 구형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보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녹음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동안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싹 다 녹음되어 있었던 거죠. 그제야 동서는 어쩔 줄 몰라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근데 어머니, 왜 저를 그런 식으로 속이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머니 책임도 있잖아요. 네가 끝까지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구나. 내가 수술 전날 너한테 문자 했잖냐? 계속 네가 문자 안 읽다가 내가 보험들 정리도 해야 하는데 너도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바로 네가 날 모시러 온다고 했지?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다. 네가 내 돈만 노리는구나 하는 거 말이야. 그래서 내가 큰애들한테 내 수술 잘 됐고 예우가 좋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다. 네가 어찌 나오나 보려고 했어. 설마 하니 이렇게까지 네가 마음이 삐뚤어진 줄은 몰랐다. 진호도 몰랐겠지. 네가 아무리 얄밉게 굴고 지 실속만 차려도 실상은 착한 애라고 믿더구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래서 전에도 큰애 만나 물었지.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을 다스릴 줄 모른다고. 내가 멋모르고 그랬던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나는 너 용서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 나 다시는 니들 찾지도 않을 거고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저희가 나오는데 동서는 그제야 저희를 붙잡고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 일만큼은 진호 씨한테 말하지 마세요. 네? 제발 부탁드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서, 그게 어떻게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자세야? 동서 솔직히 말해봐. 서방님 직업이 변호사가 아니었어도 서방님하고 결혼했어? 그렇게 서방님 알까봐 전전긍긍했겠냐고. 동서는 변호사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지키고 싶은 거잖아. 난 모르겠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근데 이 일은 서방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 네, 사실 서방님은 직업이 변호사였어요.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안 해봐서 참 순수했고 집안도 안 따지고 사람 만난 거였는데 그런 점을 아주 잘 이용해서 동서 같은 사람한테 엮였던 거죠. 저와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매달리는 동서를 매몰차게 내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해준 거 나 못 잊을 거다. 내가 말년에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저도 어머님 만난 게 복이죠. 어머니, 앞으로 건강할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서방님은 모든 걸 알게 됐고 자기 아내가 엄마가 죽기만을 바랐다는 걸 알고 난 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별거를 시작한 서방님은 얼마 안 돼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저는 그 사이 시어머니 항암 치료 받는 걸 따라다니며 전부 수발을 들었고 남편과 의논 끝에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함께 살고 1년 후 저는 아이를 가졌고 예쁜 딸아이를 낳았네요. 시어머니는 건강해지셔서 제 딸아이를 친정 엄마보다 더 잘 돌봐주시며 함께하고 계세요. 동서는 결국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게 되었죠. 그 이후로 동서가 친정에서 칩거한다는 말까지는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서방님은 아직까지 혼자로 있으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좋은 짝이 나타나리라 믿어요. 서방님이 후회하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입에 발린 말만 하던 걸 듣고 혹해서 넘어갔다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웃는 얼굴로 말만 예쁘게 한다고 그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너무 잘 알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